예,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피벗 기대감에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9월 인하기대 선반영 인식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반영하면서 투자 심리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히즈볼라의 대규모 공습 소식과 함께 가자 지구의 휴전 협상 결렬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2원 넘게 급락해 1320원대에 진입하면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도세를 확대했습니다. 반도체주 약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원화 강세 수혜 기대로 항공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주와 화장품주 등 수출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주 후반 엔비디아 실적과 PC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부담감에 기술주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단기 급반등에 따른 피로감도 작용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한 달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연장되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한편 7월 내구재 주문 잠정치는 전월 대비 9.9% 급증해 6월보다 큰 폭으로 반등했으며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연준의 피벗 선언에도 중국 지표가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보합에 그쳤고 유럽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뱅크 홀리데이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주요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과 리비아의 석유 생산 중단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피벗 기대감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파월이 구체적인 인하폭을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지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고조됐습니다. 인하폭을 결정지을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PCE와 그에 앞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 피로감이 작용했고 주요 기술주가 하락한 영향에 국내도 매물 출회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코어뷰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상훈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 배분 자료 코어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가을쯤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말씀을 드렸고, 디스인플레이션, 경기가 좀 만만하게 둔화되면서 물가가 하락해서 이 부분은 주식과 채권 가격의 이제 동반 상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4월에 중동 분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이러다가 연준이 다시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주식 채권 가격이 이제 같이 하락하다가 좀 완화되는 시기였는데요. 지금 그때와 가장 달라진 점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눈높이입니다. 그냥 완만한 둔화, 연착륙이 아니고 혹시 침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많이 있고요. 기존보다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제일 관심은 아무래도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에서 뭐 실업률이 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느냐가 좀 제일 관심일 텐데요. 뭐 이 부분도 확인해야겠지만은 저희는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 전망을 베이스로 주식 채권 가격 동반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저희 예상보다 실업률 고용이 좀 더 나쁘게 나오면은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지난 8월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 자료에서 말씀드린 게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 4%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자산 배분 효과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료에 참고해 보시면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산 배분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FOMC도 좀 지나가고 나면은요, 미국 대선이 또 관심이 될 텐데, 일단 뭐 양당 격차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일 수밖에 없어서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이나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는 좀 불확실성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제 뭐 그 갭 메우기 한 2,700 초중반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지표나 실적이 이제 침체가 아님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은 아마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테고요. 저희가 그 대체 투자 중에서 금을 지난해부터 계속 상대적 선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겹쳐지면서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게 기술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금의 추세 상승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우선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의 연설은 다소 완화적이었습니다. 왜 다소 완화적이었다라고 보냐면 기존에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하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동시장의 추가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25bp뿐만이 아니라 빅컷의 가능성까지도 남겨둔 연설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의 변화는 다소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결국 파월의 입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지표의 숫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꼽아보자면 23일이 아니고 8월 30일 이번 주에 있을 PCE 데이터 그리고 다음 주에 졸트와 고용 보고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발표될 PCE 개인 소비 지출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PCE라고 하면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소비 지출 그 자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가계들의 특징을 보면 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데 지출 증가율은 오히려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감소하면 그만큼 지출도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순자산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계가 소비를 하려면 혹은 지출을 하려면 벌어들인 돈이 많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후자에 많이 지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주가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꺾일지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9월 FOMC 이전에 고용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졸트 지표하고 월간 고용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레이오프와 실업률인데 그 이유는 지금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위원들이 고용시장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해고가 지금 적다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발표되는 졸트 보고서에서는 이 레이오프에 대한 비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졸트 보고에서는 채용 비율도 나타나고 자발적 이탈, 뭐 이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이탈도 보여주고 노란색으로 보시면 비자발적 이탈, 레이오프도 같이 보여주는데 이 위에 두 가지는 높을수록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개는 약간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가 정말 나빠지려면 이 비자발적 이탈이 증가해야 되는데 사실은 팬데믹 이후로 낮아진 이후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구성 요소의 변화가 컸었고 지금 당장은 해고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된 졸트 보고서에서 이 노란색 선이 올라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실업률은 차트를 따로 그리진 않았는데 당연히 실업률이 0.2%포인트 정도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연내 25bp씩 3번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제외한 다수의 데이터들은 여전히 경제 침체보다는 둔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 완화적으로 발언을 했지만 저희는 금리의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 전망 자료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크로 환경에서는 연준의 피벗 기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레벨도 많이 떨어졌고 달러 원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통위에서 언급했던 향후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불안 요인 중에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입니다. 한미중앙은행 피벗 시차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만큼 중장기 신용 스프레드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국고금리 수준은 인하 기대를
다소 과도하게 반영 중입니다. 따라서 연내 확정적인 채무 조달이 필요한 발행사가 9월달 조달에 나서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국고 3년 레벨 2.92%가 이미 2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레벨에서 추가적인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도 강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도 증가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실제 회사채 발행 물량 증가도 이제 9월 초에 다수 앞두고 있습니다. A급이랑 A급 모두 공급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공급 확대로 인한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량물 순발행이 감소한 점은 수급 조절에는 긍정적입니다. 최근 4주 기준으로 은행채도 가계부채 대출관리 기조 등으로 좀 감소를 많이 했고 순발행 규모가 많이 줄었고 카드채 같은 경우에도 순발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행채와 카드채 공급 축소로 9월 초 예정된 일반 회사채 공급 충격은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충격 요인으로 남은 것은 공사채 순발행인데 7월 말 국고금리 3% 하이 시점에 맞춰서 공사채 순발행이 재개됐습니다. 국고금리에 반영된 피보 컨센서스가 50bp 수준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만큼 평균을 상회하는 공사채 순발행 기조로 단기적으로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수서입니다. 우선은 HD 현대산업개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문중 연구원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목표주가 상향 리포팅입니다. 목표주가 38,5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 저희 최선호주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중순에 이 종목을 이닛하고 종목이 한 150% 정도 주가가 상승한 상태고 특히 업종과 좀 차별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투자자들이 주가 급등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가 급등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조정이 온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구간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은 주식시장이 회사를 완전히 잊었다가 오해와 무관심 속에서 저평가됐던 기업의 저평가 요소가 해소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의 주가 상승은 업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회사가 차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인정받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 7월에 이 기업이 건설업체 중 시가총액 1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2개월 선행 PB는 2.3배로 주요 건설사들 PB 평균의 3배가 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지금의 회사가 15년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건설사 12개월 선행 PB가 0.4배 정도 수준임을 고려하면 현재 0.5배를 조금 넘는 현산의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는 관점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2015년보다 지금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을 직접 사서 개발하는 자체 사업 수주 잔고 규모와 퀄리티가 첫 번째입니다. 당시 자체 사업의 수주 잔고는 4.1조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9.5조 원 수준으로 129%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퀄리티 면에서도 서울의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지를 언제 매입했냐인데 2014-15년 사이클 때는 2006년에 매입했던 토지를 분양을 했던 시기고 이번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19년에 매입했던 토지를 착공에 들어가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차트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서울은 유례 없는 가격 상승을 거쳤었습니다. 과거 사이클, 2015년 사이클에는 현산이 이때 샀던 땅을 이때 분양을 하는 시기, 가격 상승 폭을 이 정도 누렸던 형태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2017에서 19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 구간에서 분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고의 퀄리티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 상당수가 담보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IPO 브리프 자료이네요.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 디바이스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2008년 5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혼성 신호 SOC 팹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성 신호라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혼재된 신호 처리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연계에서는 소리와 빛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가 있고 이거를 디지털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IP의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DBI텍이나 삼성 파운드리 같은 국내 파운드리들과 파트너십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부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영업적자 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연간으로 회사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봐도 올해까지는 영업적자 11억 원,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을 거두기 시작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IT 기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스피커 앰프 또한 대당 한두 개 수준에서 최대 한 8개까지로 증가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형을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과 하이엔드 시장으로 적용 모델을 좀 확대를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그 기존의 그 앰프에 사용되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화합물 전력 반도체용 파워 IC 시장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고객사의 물량 변동 시에는 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